안녕하세요. 연구관리 수업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이크로 모델 마지막 이제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술 표준과 그리고 도미넌트 디자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오늘은 그 표준에서 이제 연장된 개념으로, 그러면 우리가 직접 개발할 거냐 아니면 그 기술을 외부에서 도입할 거냐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기술 기획과 관련한 다양한 방법론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강의 자료에 그 제목이 Make or Buy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올 것이냐 혹은 우리가 직접 만들 것이냐 라고 하는 근원적인 의사결정의 순간에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그게 우리가 사오는 게 나은지 아니면 외부에서 사오는 게 아니라 직접 내부에서 우리가 만드는 게 나은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배치 생산이냐 혹은 연속 생산이냐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할 수 있는데요. 배치 생산, 워크샵에서 만들어낸다. 그 배치 오퍼레이션이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고, 연속 생산의 개념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컨베이어 벨트를 똑같은 제품들이 계속 흘러가면서 생산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고, 한 개 정도 만들어 보는 그런 제품인 경우에는 이렇게 작업대, 마치 실험실에 있는 그 작업대를 연상시키는 워크숍에서 뚝딱뚝딱 작업해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기술이 표준에 가깝게 정립되어 있고, 한두 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 개 이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정을 설계를 해야 하고, 아주 정형화된 작업에 가깝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대량 생산하는 방식이 더 적절할 겁니다. 제품을 처음에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그 기술을 적용해서 어떤 물건을 직접 만든다 라고 하면, 맨 처음 시도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배치 오퍼레이션으로 하게 될 겁니다. 한 개 혹은 두 개, 많아봐야 우리가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개수 정도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그렇지 않고 기술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고 그 기술을 적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수백 개, 수천 개 이상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반드시 컨베이어 벨트를 구현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연속 생산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될 거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쉽게 상상할 수 있으시죠? 그러면 과연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이 더 적절한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기준들이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는 결국 본질이 이거죠. 아웃소싱 할 것이냐 혹은 인하우스에서 만들어낼 것이냐, 우리 자체적인 솔루션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외부에서 외주해서 해결할 것이냐, 그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판단 기준들이 5가지 정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술을 사오려고 하면 혹은 제품을 외부에서 사오려고 하면 일단 사올 수 있어야 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기술을 우리에게 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오른쪽에 제가 로켓 그림을 가져다 놨는데 그 예시가 될 수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로켓을 우리 기술력으로 우주에 쏘아 올리겠다 라고 계획을 세웠다고 하죠. 로켓을 우주에 보내겠다 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로켓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로켓에 관련된 기술들을 우리가 모두 다 갖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고 로켓을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없다, 기술적 한계로 인해서.
그러면 로켓을 외부에서 사오든지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 필요한 요소 기술들 중에 일부를 우리가 사오든지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우리한테 그 기술을 제공할 사람이 있어야 되죠. 기술이 과연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기술을 누군가가 갖고 있고 그걸 우리에게 기꺼이 팔 용의가 있는가가 첫 번째 기준이 될 겁니다. 일단 사오려고 해도 그걸 파는 사람이 있어야죠. 단순히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경우에는 다양한 복잡한 다른 요소들, 정치적 요소라든지 경제적 요소라든지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작용해서 그 기술이 우리에게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 있어서 일단 available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퀄리티. 그렇게 사온 기술이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실력 혹은 품질 수준에 도달해 있는가. 유전자 가위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유전자 편집 기술이 갖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 또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가지고 있는 다른 연구팀으로부터 우리가 기술을 도입하겠다 라고 했다면,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팀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가가 무척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로켓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로켓을 쏘아 올려 보낼 건데 우리한테 기술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로켓이 중간에 추락하지 않고 우리가 원했던 궤도까지 안전하게 발사체를 올려 보낼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 기술이 있는가는 첫 번째 문제였다면, 그 기술력이 우리가 기대한 수준의 것인가가 두 번째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가격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더 싸거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다양한 다른 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라면 아웃소싱이 대안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했더니 기술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너무 많은 연구개발 투자를 필요로 해서, 혹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등등의 이유로 경제적 관점에서 타당성이 없는 경우가 왕왕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네 번째로, 우리가 이걸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가. 다시 로켓의 예로 돌아와서 우리가 우주 강국이 되겠다, 우리나라도 우주 강국이 되고 싶다 라고 하는 어떤 국정 운영에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딱 한 번만 우리나라 로켓을 우주에 보내보겠다, 한 번만 보내면 돼요. 그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거라면 굳이 많은 위험과 자원을 투자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많은 자원을 투자해서 실패할지도 모르는 대단히 복잡한 위험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안전한 외부 기술 도입이 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10번, 20번, 100번 이상 로켓을 쏘아 올려 보낼 계획이다 라고 하면, 그때마다 외부에서 기술을 도입하는 것보단 우리 자체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앞으로 그 기술을 활용할 빈도가 어떻게 되는가, 그 기술을 적용해서 생산하게 될 제품은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이 팔 예정인가 등도 고려해야 될 판단 기준이다. 다섯 번째가 특유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specificity, 발음도 좀 쉽지 않은데, 이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예가 저는 자동차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거죠.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부품들이 필요합니다. 3만 개, 4만 개 이상의 부품들이 요즘의 자동차들에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이 중에서
어떤 한 제품, 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우리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A라고 하는 부품을 만들어서 그걸 뭐 구체적인 기업 이름을 예로 든다면 이건 정말 예일 뿐입니다. 현대자동차에 공급한다. 그러면 우리가 A라고 하는 부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 혹은 투자 등을 하겠죠. 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 라인도 만들어야 될 거고 연구 개발도 해야 할 거고 등등의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사람도 키워야 할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A라고 하는 제품을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이 부품인 경우인데 이 A라고 하는 부품을 현대자동차는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자동차 메이커 뭐 다임러 벤츠라든지 볼보라든지 아우디 이런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은 사용할 수 없는 기술이다 라고 하면 이 경우에 바로 자산 특유성이 있다 라고 합니다. 즉 우리 기술이 어떤 특정한 메이커에 우리와 거래 관계에 있는 특정한 다른 기업에 종속되는 경우입니다. 현대자동차 사이즈에 딱 맞는 어떤 부품을 개발한다. 그러면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우리 부품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 기술의 가치가 사라져버리고 말죠. 왜?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은 그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맞지 않으니까요. 호환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단 외주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한테 부품을 공급하는 어떤 기업의 제품이 없으면 우리가 더 이상 완성차를 만들 수 없다. 이번엔 입장이 바뀐 거죠. 현대자동차가 스페시피시티를 느끼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는 이른바 공급망 리스크라고 하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부품을 팔지 않으면 우리가 더 이상 완성차를 제때 납기에 맞춰서 생산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경우에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직접 개발하는 게 낫겠죠. 외주하는 것보단. 외주에 의존했다가 나중에 이 부품 공급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전체 자동차 생산 라인이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 기술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자 라고 의사결정하는 게 더 합리적인 판단이 될 겁니다. 이상의 기준들을 가지고 직접 만들 것이냐 혹은 외주할 것이냐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개발할 기술이 어떤 프로세스를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이냐를 판단하는 기준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간과하기 쉬운 한 예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예가 재생산 가능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리프로듀서빌리티를 결정하는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그 일의 본질과 생산량입니다. 자, 제가 아까 수업 시작할 때 작업대에서 뚝딱뚝딱 망치로 두들겨서 물건을 만드는 경우와 완전히 극단적으로 반대의 끝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품이 끊임없이 생산되는 경우를 예시로 들었는데요. 한 번만 하고 말 거라면 작업대 방식이 낫겠죠. 한 개 만들고 말 건데 못하러 굳이 비싼 투자를 해서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겠습니까? 그 컨베이어 벨트 위를 돌아다닐 제품이 딱 하나인데 그렇지 않고 볼륨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늘어난다 라고 하면 컨베이어 벨트가 더 유리하겠죠. 만약에 제품이 우리가 기술을 적용할 제품이 모듈로 구분 가능하다, 모듈화 되어 있다
그러면 어느 경우가 더 유리할까요? 네, 공정을 잘게 쪼개서 컨베이어 벨트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겁니다. 카메라를 만들고 메인보드를 만들고 터치패드를 만들고 통신 모듈을 만들어서 그걸 다 조립하면 스마트폰이 된다 라는 식으로 기술이 구성되어 있다면 스마트폰 생산 공정은 컨베이어 벨트가 더 합리적일 겁니다. 기술 변화가 극심해서 자주자주 기술을 바꿔줘야 한다. 요소 기술들이 계속 바뀌는 경우다 라고 하면 컨베이어 벨트보다는 워크숍 방식이 더 합리적일 겁니다. 우리 제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원하는 스펙에 맞게, 그 사람의 요구 조건에 맞게 자주 맞춤형으로 제품을 바꿔줘야 하는 경우, 즉 커스터마이제이션 정도가 높은 경우다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워크숍 방식이 더 합리적일 겁니다. 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목걸이를 제가 사러 갔는데 목걸이에 제 이름을 각인해 준다, 각인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똑같은 목걸이를 100개, 200개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목걸이마다 각인되어야 할 이름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면 그건 작업대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제품의 경우에는 컨베이어 벨트보다는 워크숍 방식이 더 적절한 방식이다 라는 거죠. 얼마만큼의 전문성이 필요로 한가, 엑스퍼티즈가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그 장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장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얼마나 암묵지인가. 암묵지라는 말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걸 문서화하거나 코드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지식을 말합니다. 내가 이걸 나 몸으로는 알겠는데, 내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걸 너한테 설명은 해줄 수가 없다. 그런 종류의 지식들이 암묵지인데요. 만약에 전문성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전문성이 문서화될 수 없고 암묵지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라면 그 사람의 전문성을 구현하는 컨베이어 벨트를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그 사람이 직접 워크숍에서 뚝딱뚝딱 자기 노하우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런 경우에도 워크숍 방식이 더 유리하다. 스케줄링. 우리가 앞으로 이 기술을 적용해서 얼마만큼의 제품을 만들지 스케줄이 무척 중요하다. 이달 말까지 자동차를 1000대를 생산해야 하고, 그렇게 되려면 오늘은 100대, 내일은 누적 생산량 기준으로 오늘 100대, 내일 200대, 모레는 300대, 그 다음 날은 주말이니까 뭐 만들지 않고 그 다음엔 또 100대, 100대, 100대 이런 식으로 스케줄 계획이 가능하다 라고 하면 컨베이어 벨트 방식이 더 유리하겠죠.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이 어느 쪽이 더 크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겁니다. 변동 비용이 무척 낮고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기술의 경우에는, 변동 비용이 낮다라는 말은 한 개를 만드나 두 개를 만드나 생산 비용 자체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되죠.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컨베이어 벨트 방식이 더 유리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일의 본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프로세스의 유형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려던 요지였습니다. 마이크로 모델에서는 제가 특히 기업에서의 연구개발과 관련한 의사결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민들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그림으로 제가
그 전체적인 흐름도를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민간 기업이 그 민간 기업의 목표는 이윤 추구이므로 제품을 생산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즉 물건을 만들고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물건을 만들고 그 제품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게 이 민간 기업의 목표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식일 겁니다. 우리가 그때 생각해봤던 가치사슬 흐름처럼 제품이 처음 생산되는 시점이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디데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점이 될 건데, 그러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연구개발은 언제쯤 시작하게 되느냐? 당연히 산업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산업이냐에 따라서 인더스트리 클락 스피드가 다르니까 산업마다 다를 텐데, 분명한 건 연구개발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제가 여기 예시로 든 6년에서 8년 전, 4년 전, 6개월에서 9개월, 이건 전자산업에서 한 섹터의 예를 제가 든 건데요. 그게 뭐 어디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닥 큰 의미는 없지만, 얼마 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그 폴더블 스마트폰 있죠. 폴더블 스마트폰. 그러니까 접었다 폈다 하는 뭐 G 플립 이런 모델들이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이런 기술을 갖춘 스마트폰들이 나오기 시작한 지 수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례인데, 접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기 시작한 게 6년에서 8년 정도 됐다. 그러면 사실은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을 출시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그 전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이 나오면 시장에서 반응이 좋을 거야 라고 하는 예측 하에 기술 개발을 6년에서 길게는 8년 전에 시작한다. 그리고 4년 정도 앞둔 시점이 되면 패스파인딩,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는 스마트폰을 구현할 것인지, 즉 디스플레이가 접히는 스마트폰을 개발할 것인지 기술적인 대안은 확립한다 라는 뜻입니다. 다양한 기술 대안들을 탐색하되 4년 전 정도가 되면 이미 기술적인 문제는 다 해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연구를 해서 개발은 6개월에서 9개월 전에는 끝나 있어야 합니다. 즉 시제품은 나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램프업 프로덕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야만 대량 생산, 하이 볼륨 매뉴팩처링이 가능해진다. 제가 조금 전에는 스마트폰의 예를 들었지만 대부분의 산업이 이와 유사한 프로세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산업마다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은 좀 다르지만 민간 기업에서의 특히 제품 생산에 적용되는 기술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순서를 따라가게 된다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하이 볼륨 매뉴팩처링, 램프업 프로덕션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한 사례가, 이건 제 학위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반도체 산업에서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있을 텐데, 인텔 같은 회사가 이제 그 문제에 직면해 있죠. 이건 제가 한 연구 결과는 아니고 다른 교과서에서 제가 그 그림을 보고 제가 그대로 그린 그림인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인텔도 반도체 회사죠. 반도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산 수율입니다. 생산 수율이란 단위 시간 동안 공정을 운영했을 때 양품의 반도체가 얼마만큼 생산될 수 있는가,
즉 불량 없이 얼마나 제대로 된 제품을 빨리빨리 많이 생산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 수율을 일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실험실에서는 처음으로 제품 개발에 성공한 이후에 수율이 계속 올라가게 될 겁니다. 처음 성공해 봤으니까 1시간 걸려서 하나 만들던 걸 이제는 2개, 3개, 4개, 한 100개까지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수율이 올라가서. 실험실에서의 수율이 여기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생산 라인으로 이식되고 나면 다시 수율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이른바 일드로스, 수율 감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 라인이 다시 실험실 수준의 수율을 회복하는 데는 또 다른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이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왜 심각하냐면 반도체처럼 제품 생산이 시간 경쟁인 시간이 경쟁에서 무척 중요한 요소인 그런 산업들이 꽤 많이 있을 텐데 너나 할 거 없이 빨리빨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 반도체 산업에서 실험실에서는 다 구현된 기술이 생산 라인으로 이식되면 다시 이렇게 형편없이 수율이 떨어져 버리면 이만큼의 시간을 까먹게 되잖아요. 실제로 새로운 제품이 도입될 때마다 인텔사의 생산 수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찍어본 그래프가 이렇게 새로운 제품이 도입될 때마다 생산 수율이 뚝뚝 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갭을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무척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자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생산 라인을 운영하는 공정상에서의 문제일까요? 제가 기업 기밀과 관련한 내용들은 다 지우고 디테일들을 지우고 그 삼성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에 임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료 하나를 그려놓았는데요. 삼성에서의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이런 순서를 따른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왼쪽에 주황색으로 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걸 새로운 제품을 컨셉을 기획합니다. 그래서 기획안이 발의가 되고 그 기획안이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 이걸 이렇게 만들었을 때 개발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비용이 얼마나 들고 원가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걸 얼마에 팔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대가 팔릴 것이다 라는 걸 검토했을 때 이건 상품성이 있어 라는 사업성을 검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어떤 스펙으로 만들 것인지 요구 사양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획을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실제로 개발 계획을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의 스펙을 갖는 제품이 필요해 라는 게 정해졌으므로 그러면 그런 제품을 어떻게 구현할 건데 어떻게 개발할 건지 그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걸 연구소에서 구현합니다. 시제품도 만들고 시험 생산도 해봅니다. 시험 생산을 해보고 나면 실제로 이게 양산 라인에 투입되었을 때 수율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이렇게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모든 제품은 제품 수명 주기를 갖기 때문에 수명이 다할 때쯤 되면 단종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따른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수율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게 연구자,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 즉 연구소의 책임인지 아니면 생산 라인의 책임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졌었는데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여기 이 부분이죠.
연구소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실제로 라인에 투입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여긴데, 그러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계획을 세우고 그걸 구현하는 이 과정에서 연구소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할 텐데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거냐? 아니면 애초에 생산을 담당할 사람들도 같이 연구에 참여시켜서 앞으로 생산 라인에 들어가게 되면 발생할 수도 있는 미래의 잠재적인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냐. 두 번째 방식이 더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 라고 하는 일에는 당연히 기업의 모든 기능, 이 제품의 구현과 관련한 모든 기능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생산 라인에 대한 전문가도 신제품 개발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뜻인 거죠. 접는 디스플레이 구현한 거 좋은데 이거 생산 라인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라는 의견을 이 구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어야, 그래야 접는 디스플레이를 갖는 스마트폰이 생산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구소에 계시는 분들이라도 디자이너들 혹은 품질 검수와 관련한 분들, 상품 기획과 관련한 전문가들, 그리고 생산 라인을 담당하는 분들 등과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보통 현업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SCP 모델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마이크로 모델을 너무 오래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할까요? 자, 그래서 이제 기술 기획과 관련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 모델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봤죠. 지난 시간부터 해서 연구란 무엇인가, 기술 개발이란 무엇인가, 연구 관리는 뭐고 기술 경영은 뭐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 실제로 연구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술을 외부에서 도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 기술 표준이란 무엇인가, 기술 수명 주기는 또 뭔가,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익숙해졌는데, 그럼 이제 진짜 연구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이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따져보니까 외부에서 도입해 올 수는 없는 기술이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기술을 갖고 있을 때 유리한 점들,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걸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첫 번째, 기획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운다 라는 뜻이죠. 어떤 한 R&D 프로젝트를 기획한다, 계획할 때 해야 되는 일들은 여기 자료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환경을 분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는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이 연구 과제가 어떤 환경에서 출발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 산업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인가, 혹은 경쟁이 느슨해질 것인가, 시장은 또 어떻게 변할 것이고, 그 외에 규제라든지 국제정치라든지 등등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외부의 환경 요소들은 무지 많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외부의 변화가 어떤 것인지 진단을 해보는 거죠. 앞으로 이 기술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 기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온 지도 벌써 한참 됐는데, 앞으로
점점 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보급과 확산이 널리 이루어져서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인데 이제는 정말 자율주행이 아니면 자율주행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으면 자동차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율주행 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등등의 분석들이 첫 번째 이루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목표와 내용입니다. 제가 그때 R&D의 구성 요소로 투입 요소로서 사람과 자원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사람, 자원, 시간 그리고 마지막 요소가 목표였죠. 목표도 R&D의 투자 요소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목표가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술을 개발할 건데 그게 뭐다?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가 어디까지다? 라는 게 명확해야 계획이 제대로 세워졌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가 뭐다?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의 마일스톤들은 어디다? 이건 마치 등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산을 올라가는 게 최종 목표인데 그 산의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등산 루트를 타서 어디서 중간에 잠깐 휴식을 취할 거고 어디서 간식을 먹을 거고 어디서 잠깐 나빠진 기후를 대처해서 피난할 것이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등등의 계획이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이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몇 년이 걸릴 건데 1차 년도가 끝났을 때는 어디까지 도달해 있어야 하고 2차 년도, 3차 년도의 목표는 어떻다 라는 등등의 중간 목표가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최종 목표가 먼저 세워지고 그 중간 단계의 목표들이 세워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 1년 후에 무엇이 되고 2년 후에 무엇이 되고 3년 후에 무엇이 돼서 마지막인 뭐 4년 후에 어디에 가 있겠다라는 식으로 스택업 되는 게 아니라 최종 목표를 정한 다음에 다시 거기서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그럼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의 목표는 무엇이다 라고 정하는 게 맞다라는 말인 거고요. 이렇게 마치 하루살이는 아니지만 단년생 식물처럼 1년 후에는 무엇, 2년 후에는 무엇 이렇게 정해지는 건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고요. 어쨌든 이렇게 분명히 최종 목표와 단계별 목표, 뭐 만약에 이게 여러 해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라고 하면 연차별 목표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연구 문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구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그 컨텐츠도 거기에 맞게 다 정해질 수 있을 겁니다. 환경을 분석하고 우리가 할 연구가 무엇인지 내용이 결정되고 나면 세 번째로는 어떤 방식으로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 수행 체계가 정해져야 합니다. 어디서 모여서 연구를 할 것이고 전체 연구 내용은 몇 개의 세부 과제로 쪼개서 할 것이고 그 각각의 모듈들을 책임질 사람들은 누구인지 분야별로 기술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등의 전략도 나와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 연구가 끝나고 나면 그럼 그 성과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관련한 겁니다. 이 연구를 하고 나면 무엇이 나올까요? 기술도 나올 거고 특허도 있을 것이고 논문도 있고 사람도 있죠. 인력 배출도 연구개발의 중요한 산출물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보된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도 기획 단계에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사람과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요소들을 갖추면 우리가 그걸 연구 기획서 혹은 연구 제안서라고 부릅니다. 이걸 잘 하는 게
비로소 제대로 된 연구 기획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잘 하려면 각각의 요소별로 우리가 미리 예측해 봐야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것 몇 가지는 앞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나갈 과제가 되겠습니다. 과제 얘기는 제가 이메일로도 따로 공지를 드릴 거니까 너무 수업 시간에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안심하셔도 좋겠고요. 자, 기술 기획을 잘해야 하는데, 기술 기획에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환경 분석, 그리고 목표 설정, 연구 내용 기획, 수행 체계, 성과 활용 방안, 그리고 예산 및 인력 확보 방안 등등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기획이란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일은 그 본질이 바로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한번 가늠해 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술 체계 분석은 우리가 연구 목표를 정했는데 이 기술이 앞으로 어디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라는 걸 가늠해 보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나중에 기술 로드맵과 관련해서 다시 설명하기로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예측이라고 하는 화두를 제가 꺼낸 김에 기술 예측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하죠. 기술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다 라는 건 사실 지금은 누가 얘기하더라도 정확한 예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무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미래를 볼 수 있다 라고 하면 당장 이번 주에 로또 당첨 번호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겠죠. 로또 번호 맞추러 가야죠. 그죠?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미래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가 수천 년 동안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도달하고 싶은 영역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미래를 정확히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그걸 예를 들면 델파이 메소드가 그런 겁니다. 이 델파이 메소드란 어원 자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출발하는데요. 델파이에 있는 신전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태양신 아폴로에게 이제 공물을 바치고 기도를 올리는 그런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태양신 아폴로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폴로 신전에 그런 분들을 뭐라고 할까요? 그 사제들은 신탁을 받을 수 있는, 즉 미래에 대해서 신이 이야기해주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옛날 사람들이 믿어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던졌다고 합니다. 거기서 힌트를 얻은 방법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마치 무속이나 점술 이런 것처럼 비과학적인 방식의 미래 예측이란 뜻이 아닙니다. 델파이 메소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델파이 메소드 설명을 할 때 많이 쓰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언제쯤 통일을 하게 될까요? 아무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주제일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자기 말이 100% 옳다라고 확신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미래의 어떤 이벤트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이 이벤트에는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관여하게 되겠죠.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국제정치 관계라든지 혹은 북한 지도부의 정권의 안정성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러시아나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갑자기 통일이 결정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요소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불확실한 이벤트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많이 쓰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통일과 관련한 델파이 예측을 진행할 사람을 한 명 정합니다. 퍼실리테이터라고 그러는데 일단 어떤 한 명을 모셔서 그 사람한테 델파이 메소드를 맡깁니다. 왜 한 명을 정하는 게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퍼실리테이터가 저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통일과 관련해서 언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기 위해 제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섭외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섭외하냐는 순전히 제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보니 안보, 국제정치, 경제 혹은 군사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한 10명 정도면 되겠다 라고 제 나름대로 이게 맞을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전문가 풀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질문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통일이 언제 될 것 같은지 예측을 해보시고 그 이유를 적어서 저에게 회신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10명을 골랐으면 10개의 답안지가 도착하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내년에, 어떤 사람은 영원히 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등등의 나름대로 자기 전문성에 기반해서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예측을 한 다음 그 답안을 저에게 보냈을 겁니다. 그럼 제가 하는 일은, 퍼실리테이터가 하는 일은 그 답안을 잘 정리합니다. 평균치를 내볼 수도 있겠죠. 10명의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평균해보니 우리나라가 한 20년 후에 통일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의견들이 왔습니다. 라고 잘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서 끝나면 그냥 물어보고 여론조사한 거하고 똑같죠. 끝나지 않고 이 정리한 보고서를 다시 이 10명의 전문가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각각의 전문가들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자기가 예측한 결과 말고 다른 분야의, 혹은 같은 분야일 수도 있는데 다른 전문가들이 예측한 논리와 값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어라? 나는 5년 후면 예상 통일될 거라고 봤는데 내년에 된다고 예상한 사람이 있네? 그 이유가 뭐지? 읽어보게 되겠죠.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자기 생각이 더 강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의견을 수정해서 제 2차 라운드가 끝난 의견을 다시 퍼실리테이터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어떤 재밌는 일이 생기냐면 처음에는 각양각색의 의견들이 도착하다가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임에도 불구하고 델파이 메소드의 라운드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의견이 한쪽으로 수렴됩니다. 점점 더 의견이 수렴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치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걸 이 퍼실리테이터가 델파이 메소드의 결과입니다 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즉 전문가들이 수 라운드의 이터레이션을 거쳐서 수 라운드의 반복되는 의견 수렴을 거쳐서
어떤 한 미래 시나리오를 그려내는 작업을 델파이 메소드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다. 그게 델파이 메소드고요. 자, 기술 예측과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한 개념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기술 성숙도입니다. 영어로는 테크놀로지 레디니스 레벨이라고 하고요. TRL이라고 줄여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국제적으로도 다 쓰는 개념이고요. 뭐 영어로 얘기해도 이제 외국 전문가들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아두셨으면 하는데 TRL이라 함은 어떤 한 기술이 발전하는 경로가 9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 9단계가 진행됨에 따라서 기술의 완성도 혹은 성숙도가 높아져 가서 결국은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9단계는 우리나라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다 통용됩니다. 그래서 1부터 9까지 있는 이 단계를 잘 이해해 두시면 의사소통 하시는데 무척 편합니다. 어떤 기술이 한 어느 정도까지 와 있지? 그거 TRL 한 4 정도 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1부터 9까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한글로 되어 있는 자료가 편하니까 이걸 갖고 제가 설명을 하면 첫 번째 1단계는 TRL1은 그 기술과 관련한 이론만 정립되어 있다. 혹은 개념만 정립되어 있다. 라는 게 TRL1입니다. 실체는 없어요. 이론만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이론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TRL1이라고 합니다. TRL2는 그러면 그 이론에서 출발해서 이걸 잘 활용하면 우리가 어떤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개념만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천 기술만 개발이 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 기술이 개념이 정립되어 있으니 이걸 한번 구현해 보자. 실험실에서라도 한번 성공시켜 보자. 실험실 수준의 성능 검증 단계를 3. 네 번째, 시스템으로 한번 구현해 보자. 실험실 수준에서. 다섯 번째, 이걸 확장시켜서 부품도 더 붙여보고 뭐 제대로 스탠드얼론으로 잘 돌아가는지 확인도 해볼 겸 확장시켜보자. 다섯 번째, 이제 여섯 번째부터는 좀 더 생산 느낌이 이제 확 나죠. 시작품, 파일럿 프로덕트의 성능을 평가해 본다거나 이게 얼마나 믿을 만한지 신뢰할 만한가. 7. 그리고 인증 및 표준, 이걸 실제로 판다고 했을 때 받아야 하는 인증이나 기술 표준 등에는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게 8. TRL 9단계는 이건 곧바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완성된 기술일 때 9라고 합니다. 1부터 9까지 단계를 쪼개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그룹핑을 잘해보면 기초연구 단계가 1과 2 정도가 되겠죠. 아이디어가 있거나 혹은 이론만 있는 경우가 1, 그리고 특허나 원천 기술이 확보된 경우가 2라고 했으니까 기초연구에 속하는 게 2일 겁니다. 1부터 2까지.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3에서 4. 우리가 파일럿 프로덕트를 갖고 지지고 볶고하는 단계가 5에서 6. 그리고 7, 8, 9는 완성품의 출시와 관련한 기술 수준이죠. 그래서 1부터 9까지 이렇게 단계가 어떻게 진화해 가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걸 반드시 외울 필요는 없는 게 제가 아까 1부터 9까지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TRL 레벨이다 라고 했는데 1부터 9까지
보면 일리노이 대학의 분류인데요. 여기서는 분류가 좀 달라요. 1부터 3까지가 아이디어고 4, 5가 프로토타입이고 6, 7이 검증, 그리고 8, 9가 생산과 관련한 거다. 이 분류 자체는 다른데 어떻게 카테고리를 나누느냐는 다른데 사실 그 내용 자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구분, 파란색으로 된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건 1부터 TRL 레벨 1부터 9까지가 어떤 개념에 속한다라고 하는 그 이해만 정확하게 하시면 친절하게 분야별로 어떤 일이 필요로 하는 건지도 여기 예시로 적혀 있는데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연구가 TRL 몇 단계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저는 지금 TRL 3단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1년 동안 연구를 잘 발전시켜서 이걸 시스템으로 만드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럼 TRL 3에서 4로 가는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연구 계획서를 쓸 때 아까 기술 체계 분석을 한다고 그랬는데 혹은 연구 목표를 설정한다고 했는데 우리 기술이 현재 TRL 레벨 2단계에 있는데 이걸 3 또는 4 혹은 5까지 발전시키겠다 라고 적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테크놀로지 레디니스 레벨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술도 생명체는 아니지만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수명이라고 하는 걸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기술이 널리 확산됐다가 우리가 옥수수에서 그 사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사그라드는 확산 모델도 S커브를 그리면서 S커브를 그리는 건 사실은 누적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지만 그걸 미분하면 이렇게 종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확산 커브를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술 수명 주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그래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 장표를 들고 왔는데 복잡하니까 위에 것 절반만 생각해 보기로 할까요? 이른바 하이퍼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개념인데 똑같이 파란색 X축과 Y축으로 된 2차원 그래프를 보면 가로축은 시간의 흐름이고 그리고 세로축은 비저빌리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사람들에게 어떤 기술이 어떻게 인식되는가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표시한 그림입니다. 어떤 기술이든 처음 세상에 등장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빨간색 패턴을 가지고 변화하게 된다라는 게 이 하이퍼사이클 시오리, 하이퍼사이클 이론의 개요인데요. 재밌는 그림이 나타나죠. 마치 라디오 주파 같은 패턴입니다. 처음 기술이 등장하게 되면 아무도 몰랐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가 형성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AI라고 하는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요즘에야 그게 뭐다, 어떤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것이다,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우리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이다 라는 게 좀 감이 잡히지만 처음 AI라는 게 등장했을 때는 사람들이 AI가 마치 세상의 모든 걸 바꿔놓을 것처럼 생각했다고요. 아직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좀 있고요. 여러분들이 안 보셨을 가능성이 높은 영화인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기계 문명이 인류 사회를 지배해서 나중에 먼 미래에는
기계가 인간을 멸종시키려고 터미네이터라고 부르는 살인, 이제 그 킬링 머신이죠. 궁극의 병기를 현재로 파견해가지고 사람들 죽인다라는 그 플롯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터미네이터죠. 아놀드 슈왈제네거 씨가 주연했었던. AI가 처음 등장하게 되면, 제가 AI를 예를 들고 있는데, AI라고 하는 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치가 폭증하게 됩니다. 저 위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건 좀 과장된 면도 있습니다. 이게 모든 걸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기술의 실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익숙해지는 거죠. AI를 적용하니까 아, 이런 건 되네? 이건 되지 않네? 마치 우리가 OTT 플랫폼에서 아, 내가 보고 싶은 컨텐츠, 내가 봐온 컨텐츠, 아, 내가 어떤 영화를 봤고 어떤 드라마를 보고 어떤 건 좋아한다고 하트 표시를 눌렀고 등등 정보를 남겼더니 그걸 토대로 AI가 나한테 추천을 해주더라. 무섭죠? 어우, 나중에는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아는 것 아니야? 그렇게 기대치가 확 올라가서 아, 나는 정말 나중에 아무 생각이라는 걸 안 해도 되겠다. AI가 다 해줄 거야. 그런데 막상 기술을 접하고 나니 아, 근데 얘네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너무 단순한 알고리즘인 것 같다. 추천해 좋아할 거라고 해서 봤는데 재미없는데? 나는 역시 AI로는 쉽게 재단할 수 없는 복잡 다단한 사람인가 봐. 후훗.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기술에 대한 기대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더 기술이 발전하면 아, AI를 통해서 뭔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저런 것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게 좀 더 올라가게 되죠. 제가 지금 AI로 예를 들었는데 대부분의 기술들의 발전 과정이 이렇게 처음에는 비저빌리티 혹은 그 기술에 대한 기대치가 확 증가했다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가 거기에 대해서 뭐 요즘 말로 현타가 왔다가 그리고 다시 이렇게 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기술로부터 얻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세츄레이션이 되는 이런 패턴을 따르더라 라는 게 이 하이퍼 사이클 시오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동시대에 존재하는 수많은 유망 기술들을 이 사이클의 어딘가에 위치하는지 한번 위치시켜 보면 이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지 예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핵융합 에너지가 앞으로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기대를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인공태양도 만들려고 하고 우리나라도 핵융합로를 만들고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죠. 이게 되기만 하면 뭐 1억도인지 10억도인지 아무튼 엄청난 고온의 그 핵융합 발전로를 계속 유지만 시킬 수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로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전기, 뭐 에너지 걱정은 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라는 기대를 갖고 핵융합 발전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죠. 핵융합 발전의 경우에는 이게 거의 피크에 달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10억도 온도 혹은 뭐 1억도인지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엄청난 그 고온의 온도를 몇 초간 유지하느냐가 현재 기술적인 관건입니다. 그래서 50초 유지해서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좋은 일이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반영구적으로 계속 유지하는 거라고요. 50초가 아니라. 아직 갈 길이 많이 멀어요. 그래서 그런 점진적인 발전이 우리 기술 발전의 속도가 너무 더디면 우리 기대가 언젠가는 이렇게 꺾이고 말 겁니다.
그랬다가 그게 비로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이렇게 좀 올라가게 될 것이다. 수많은 기술의 사례를 지금 유망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기술들이 바로 이 하이퍼사이클 시오리에 대입해 보면 어디쯤 위치하는지 그려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기술 로드맵과 그 NABC 방법론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건데, 그 전에 이제 오늘 미래 예측과 관련한 얘기를 마저 하기로 하죠. 이건 시계열 분석과 관련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자, 미래를 예측한다. 앞으로 다가올 것이죠. 미래란. 한자어를 그대로 풀어서 얘기하자면 아직 오지 않은 것이 미래입니다. 맞습니까? 예. 아직 오지 않은 것. 내일 발생할 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델파이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므로 우리가 정확히 안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미래를 아는 방법은 신에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예측이란 틀릴 수밖에 없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알 수는 없고 그래도 좀 힌트는 알고 싶으니까 예측하는 방법은 한 3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거 웃을 얘기가 아니고요, 첫 번째가 미래를 만든다입니다. 그게 무슨 헛소리예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리더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 우리가 저쪽으로 가야 한다 라고 타겟을 정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갖는 스마트폰을 만들 겁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라고 당위성을 덧붙여서 타겟을 정하면 그렇게 가게 되겠죠. 그게 맞다고 믿으면, 그 리더가 그게 맞다고 믿으면 우린 반드시 저쪽으로 가야 해. 현대자동차가 이제는 내연기관을 포기하고 전기자동차로 가야만 해 라고 믿으면 그게 미래가 될 겁니다. 얼마나 성공적인지와는 별개로 리더가 타겟을 정함에 따라서 미래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그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그러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정할 수는 없으니까 힌트를 얻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중에 2개가 남았네요. 하나는 과거의 패턴으로부터 예상해 보는 겁니다. 과거가 미래의 거울이다 라고 보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었었지? 라고 돌아보면 아마 어제까지 이래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라고 패턴을 예상해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시계열 분석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시계열 분석을 하는가의 이유입니다.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그럼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뭐겠습니까?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내일 날씨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방식입니다. 델파이 방법도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차치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시간의 흐름으로부터 미래를 예측할 것인가와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트렌드와 계절성과 그리고 노이즈, 오차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에 화면에 9개 정도의 패턴이 그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 9개의 패턴들은
실제로 어떤 사회 현상들을 사회 현상들이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추이를 그려놓은 건데요. 근데 뭐 이건 우리가 이제 그게 뭐 어떤 현상이다라는 걸 지금 이해하는 게 정확한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심지어 단위도 달라요. 그 아래 축이 연도인 것도 있고, 뭐 어떤 거는 하루이기도 하고, 이렇게 등등 다양한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요 패턴에서 나타나는 어떤 규칙성이기 때문에 그거에만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기후변화의 예를 들죠. 기후변화. 금년도에 벚꽃이 며칠에 폈더라? 지난 봄에 4월 10일 정도에 벚꽃이 폈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벚꽃이 언제 필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힌트를 하나 갖고 있죠. 제가 금년에 4월 10일에 벚꽃이 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인데요. 사실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답하기 편해졌을 거예요. 그냥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어떤 사람을 붙잡고 금년에 서울에서 가장 단풍이 보기 좋은 날은 언제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뭐 단풍 보는 게 취미이거나 전문가가 아닌 이상해야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11월인가? 9월인가? 단풍은 10월이지. 아니야, 10월이면 너무 이를 것 같은데? 막 5만 가지 생각이 들 텐데 작년에 어땠어요? 라고 알면 훨씬 더 대답하기 편해질 겁니다. 작년이랑 비슷하겠죠. 그럼 누군가 옆에서 한술 더 뜰 겁니다. 기후변화도 모르나.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점점 더 단풍이 빨라질 텐데 무슨 소리세요? 아니, 기후변화 때문에 단풍이 왜 빨라져요? 느려지지. 지구가 점점 더 따뜻해지는데. 등등 막 이렇게 싸우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과거로부터 앞으로를 예측한다는 게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이 단풍 사례처럼 이런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단풍은 계절성을 갖는 이벤트입니다. 동의하시죠? 단풍이 곧 계절입니다. 가을에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언제쯤 여름에 뜨거운 햇볕이 물러나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서 산천의 초목들이 울긋불긋하게 색깔이 변하는가? 기온이 떨어져야 단풍이 드니까. 꽃이 개화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계절성을 갖고 반복되는 일이죠. 계절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시즈널리티가 있다. 영어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시즈널리티는 곧 계절성입니다. 에어컨은 1년 중에 여름에 많이 팔리겠죠. 동의하세요? 이 말조차 이제 좀 믿기가 힘드실 겁니다. 여름에 정말 많이 팔리나? 여름 오기 전에 많이 팔리지 않을까? 여름이 끝날 때부터는 에어컨이 많이 팔리지 않을 것 같아 라는 말에는 또 동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신장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동의하세요? 아주 느리지만 사람들의 키가 점점 더 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키가 제가 어느 날 1cm, 2cm, 3cm 더 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세대가 거듭될수록 저보다는 젊은 세대가 저희 세대보다는 키가 더 크고 영양 상태가 더 좋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이건 계절성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치 무슨 이 경우에 계절성이라면 이런 거겠죠. 뱀띠들은 키가 작고 돼지띠들은 키가 커. 이 패턴이 12년을 주기로 반복된다. 정말 끔찍한 일인데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계절성이 있는 거죠. 계절은 아니지만 1년 4계절을 의미한 그 계절은 아니지만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패턴이 반복되면 계절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자료로 돌아와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자, 사실 그 돼지의 개체수와 관련한 패턴인데 그걸 연도별로 표시한 건데 이건 내년에 돼지가 어떻게 될 것이다, 전체 돼지 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 쉽게 예측하실 수 있습니까? 과거 데이터 이걸 보고 덜컥 겁이 나네요. 아니 왜 이렇게 돼지 수는 들쭉날쭉해? 라는 생각부터 들죠. 증가할지 내려갈지 감이 잡히지 않아요. 패턴이 없는 겁니다, 별로. 그런데 만약에 돼지의 개체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저는 누가 물어봐서 데이터를 확인해 봤더니 만약에 이 그림처럼 나왔다 라고 해보죠. 그러면 1980년대 후반에 살고 있는 제가 그때 이듬해인 1990년이라고 치면 돼지 개체수는 이 정도 될 겁니다 라고 예측하는 건 바보짓이겠죠. 여기 어딘가에서 이어질 거라고요. 줄어들 겁니다 라고 예상하는 게 자연스러운 추론 아닐까요? 추세가 감소하고 있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근 40년에 걸쳐서 돼지 개체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건 돼지 개체 수는 아니고 1년에 닭이 몇 개의 달걀을 생산하느냐와 관련한 통계 그래프였을 건데요. 그게 왜 이렇게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사회에서 혹은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변화하고 있는데 그 패턴을 읽어내는 방법을 지금 연습하는 겁니다. 뚜렷한 트렌드라고 하는 게 있죠. 트렌드가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어요. 경향이 존재한다. 트렌드가 존재한다. 실제 돼지 개체 수의 트렌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 돼지 개체 수의 추이에는 트렌드가 없습니다. 이건 트렌드가 없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막 플럭추에이션이 있다가 훅 줄어들었다가 또 증가했다가 만약에 우리가 타임스팬을 줄여서 1985년부터 1995년까지 10년만 관찰하면 최근 10년 동안은 돼지가 이렇게 쭉 증가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도 이것도 달라질 수 있어요.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가장 왼쪽 위에 있는 이 그래프의 경우에는 어떤 트렌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할 점은 어떤 결정적인 이벤트 같은 것들이 발생하나 봐요. 그렇죠? 그 이벤트에 힘입어서 상승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키워드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트렌드, 시즈널리티, 그리고 특이한 이벤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계열에서 잘 판단해야 한다. 이게 잘 보여지는 게 아래쪽에 나와 있는 예시들인데 이 그래프 G를 보면은 전형적인 시즈널리티를 보여줍니다. 이게 링스라고 불리는 아무튼 뭐 동물의 그 개체수겠죠. 이것도 아마 그게 어떻게 패턴을 갖고 변하냐면 크게 증가했다가
훅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다가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가 훅 크게 증가했다가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심지어 몇 년을 단위로 이렇게 증가 감소를 반복하는데 심지어 매 네 번째 증가는 그 폭이 크다라고 하는 패턴 안에 또 다른 패턴마저 존재합니다. 그렇죠? 높은 봉우리 하나, 작은 봉우리 세 개, 높은 봉우리, 작은 봉우리 세 개, 높은 봉우리, 작은 봉우리 세 개째.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예측한다면 그 다음에는 여기쯤 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게 합리적이죠. 이 정도면 거의 법칙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내기를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만큼 그 다음번 봉우리는 또 높아질 거야 라고 예상하기 쉬울 겁니다. 과거가 이런 패턴을 보여왔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 가지 패턴을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트렌드와 시즈널리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아주 일정한 사이클을 갖고 계절성이 반복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우상향하고 있는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즉 우상향하는 트렌드와 함께 계절성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미래의 어떤 사건이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건의 패턴에는 어떤 계절성이 있는가, 혹은 계절성이 존재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 예측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정확한가. 예측치가 큰 오차를 갖고 있다면 노이즈가 큰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예측이 비교적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다면 노이즈가 무척 작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현재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학급 수가 27만 명이라던가 제가 그렇게 본 것 같은데요. 신문 보도에서. 그러면 앞으로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시험을 보게 되는 한 11년 후에는 고3 학생들 수능 시험, 만약에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유지가 되면 10년 후에, 11년 후에 수능 시험을 볼 사람들의 수는 대충 얼마가 될까? 미래죠, 이것도.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근데 예측이 무척 쉬울 겁니다. 아니, 수능 보는 학생들이야 뻔하지 뭐. 현역 고3들이랑 재수하는 사람들 수 아니겠어요? 그럼 현역 고3들 중에서 대학 수능 능력 시험 안 보는 사람들 몇 명 제외하고 재수생 비율이 얼마니까 이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예측의 경우에는 노이즈가 적을 거라고요. 어떤 예측은 노이즈가 크고, 이건 예측도 아니었으니까 노이즈가 뭐 그렇게 크다고 할 수 없는데, 아무튼 이걸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봐서 예측이라고 본다면 어떤 예측은 노이즈가 크고 어떤 예측은 노이즈가 작을 겁니다. 심지어 이 안에서는 또 다른 패턴 하나가 더 있는데, 사이클 시즈널리티의 폭이, 그 진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패턴도 발견되죠. 이렇게 우리가 과거로부터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시계열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뭐 본말이 바뀌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느냐면, 기술이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으면 좋고, 이런 예측을 토대로 우리가 무슨 기술을 개발할 것인지, 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앞으로 얼마나 팔리게 될 것인지, 그 수명은 얼마나 오랫동안 가게 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그려서
우리가 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기술 로드맵과 NABC 방법에 대해서 다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